우리 박정훈 회장님과 함께 좌장을 맡게 된 국립암센터 김영호입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지연되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이번 세션은 PBM인 리얼 월드라 그래서 사실은 현재 아주 어떻게 뭐 따끈따끈하다고 할까요? 진행되고 있는 그 심평원 수혈 적정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세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첫 번째 연자로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양기화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로 제가 또 MD이시고요. 또 가톨릭 의대에서 그 진단검사의학과 실제로 교수를 역임하셨고 또 이 심평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적인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심평원 수혈 적정성 평가 소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아주 훌륭한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심평원에서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양기화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우리 의원이 지금 막 시작했죠. 10월 1일부터 지금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20년 제1차 수혈 적정성 평가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회장님, 의원님, 또 그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쉬움,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 제가 심평원에 입사한 게 2009년인데 10년 전에 만났더라면 10년 전에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 그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요맘때 나왔던 의학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리다, 이런 내용인데요. 19년 상반기에 헌혈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9%가 줄었다. 금년엔 더 줄었겠죠.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헌혈이 줄고 있다, 그런 뉴스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혈액 부족 사태의 원인을 헌혈 감소와 혈액 사용량 증가로 분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 대책을 세우고 적정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었죠. 사실은 수혈 적정성 평가가 출발하게 된 거는 보건복지부의 그 혈액 관리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평가의 개요와 예비평가 결과 1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이미 우리 원에서 그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평가 사업 설명회에서 이미 공개가 된 그런 자료고요. 그런 공개된 자료지만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또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평가 개요인데요. 일단은 이 평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목적을 보면 혈액 사용 관리의 필요성, 즉 정부에서 혈액 관리의 어떠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평가라는 툴을 사용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물론 뭐 심평원이 이제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을 수행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평가가 하는 역할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면으로는 혈액 사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 저출산 고령화, 또 신종 감염병 등등으로 인해서 수급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오른편에 보시는 동종면역이라든가 수혈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수혈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더 무게를 두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혈액 관련 안전성 향상 및 적정 수혈을 도모해서 이 분야의 의료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목표를 이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1918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혈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비전을 둔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계획의 하단에 보면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수혈 적정성 평가가 출발이 됐고요. 발전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해서 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발주를 했고, 그 연구를 엄태현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아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 가능한 정말 많은 그런 지표들을 검토를 해주셨고, 그 중에 실현 가능한 지표를 추려가지고 이제 예비평가를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예비평가 종료된 다음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평가 지표를 추렸고, 그 지표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 또 전문학회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2020년 2월에 3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2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수혈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3차례가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본평가에서 적용하게 될 지표라든가 평가 계획 전반과 또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모두 검토를 해서 본평가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고요. 7월 달에는 20년 1차 수혈 적정성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을 공지하게 이르렀죠. 네. 예비평가 결과를 보시면, 예비평가는 사실은 이제 연구단에서 이제 설계된 여러 그 평가 틀이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2018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시행을 했고요. 평가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1690개 기관, 또 기관별 현황이라든가 또 지금 술관절 전치환술을 그 수술 영역에서의 적정 수혈 여부를 보는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급 요양기관 10곳을 우리 심평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무 기록을 살펴가지고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뭐 적혈구 제제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술은 술관절 전치환술을 평가 대상 수술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모두 8개인데 구조과정 결과에 이런 지표 항목들을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수혈관리 수행률에서 우리가 10개 기관을 점검을 했는데 종합병원 2개, 병원 2개에서 총 4개 기관이 수혈관리 기능이 전혀 없더라 하는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의무를 봤는데 세부 항목의 일부만 하거나 전혀 하지 않거나 하는 그 기관 간의 편차도 있고요. 비예기 항체 선별검사 실시율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일부 종합병원 일부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신데, 병원급에서는 검사 실시율이 23.4%로 낮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혈관리 등을 위한 노력과 수혈 전 필수 검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황 파악이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행한 서비스에 과하다, 잘못됐다를 들여다보고 그걸 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평가에서는 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게 심사와 평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혈 전 혈액 검사에 따른 수혈률도 보면 10g을 초과하는 수혈권이 전체 61.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혈 가이드라인에 따른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수술 환자 수혈률도 전체가 62.1%인데 모든 수술 환자에 대해서 수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혈률 100%인 기관이 전체의 반 가까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됐고요. 수혈량 지표를 보면 몇 가게가 내과보다 1.1을 초과하는 기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지표를 우리가 예비평가 지표를 들여다봤더니 기관별 변이가 있고 종별 변이도 있고 해가지고 수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비평가 결론이 나왔고요. 그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본평가를
계획해서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부 시행 계획은 다 지금 평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년 10월에서 21년 3월까지 6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청구가 늦어지거나 또 청구 심사 과정이 있어서 2021년 6월 심사 결정문까지만 불러다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대상 환자는 의과에 입원한 환자로서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18세 이상의 환자고, 여기에서 프리-MDC라든가 7개 질병군 대상 상병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MDC는 진료비의 변이가 큰 시술로 이루어진 질병군이고요. 그 세부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해당 그 상병 프리-MDC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일부 지표에서는 조사표를 받을 계획입니다. 물론 그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는 다양한 평가를 이미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병원급 요양기관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사표도 기관 단위로 한 장 하는 거라든가 또 수술하는 영역에서는 또 환자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혹은 이 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평가 대상은 파2의 혈액성 문제제 간아가 적용 대상이겠고요. 수술은 자 70일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N2072, 그러니까 실관절 전 치환술을 받는 환자인데 양쪽으로 하나의 어드미션에서 양쪽으로 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지 않은 병원도 적정성 평가의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표에 따라서는 병원 전체 과에서 이루어진 수혈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요양기관이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관절 치환술이 발생하고 그 일정 볼륨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지표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계획공지는 2000년 7월에 했고요. 조사표 작성은 2011년 9월에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 명단을 이제 우리원이 추출을 해서 개별 요양기관에 통보를 할 거고요. 요양기관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해서 이 평가 자료 시스템 혹은 이폼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뢰도 점검은 2011년 11월경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전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표 등등의 사례의 일부를 제출받아서 조사표 작성 내용과 의무기록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결과 분석에서 이제 이의신청까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지표는 모두 8개고요. 그 중에서 평가지표 구조의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와 과정의 비예기 항체 선별검사 실시율, 결과지표로는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에서 4개 항목이 평가지표로 선정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지표라 함은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산정 대상 지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모니터링 지표 4개는 종합점수 산정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가 결과를 분석된 그 우리나라 전체 현황과 함께 개별 요양기관에만 통보해드리는 그런 지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혈관리 수행률이라든가 수혈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 수혈률, 수혈량 지표에서 4가지 항목은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는 임상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유무를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혈 체크리스트에는 세부 기준에 적은 6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로는 수혈 처방 시마다 수혈 가이드라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라든가 수혈 기록지로 가름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수혈 동의서나 수혈 기록지가 아니고 수혈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을 통해서 수혈을 처방하는 의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수혈을 처방하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수혈 체크리스트의 예시는 저희들이 이제 쭉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예시를 토대로 해서 개별 요양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항체 선별 검사 실시율인데요. 이거는 수혈을 실시한 환자 중에서 비행기 항체 선별 검사를 실시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환자를 수혈을 실시한 환자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세부 기준은 비행기 항체 선별 검사 D1561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원 전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절 30일부터 퇴원일 사이에 이번 의뢰에서 모두 한 검사를 다 불러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다만 입원 전에 검사를 했는데 입원하기 전에 수혈을 했을 때는 그 뒤에 두 번째 수혈 전에 반드시 이 검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혈 가이드라인 4판에는 비예기 항체 선별 검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1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수혈이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1회까지는 급여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수혈이 계속되면 3일에 1회씩 추가 인정하고 있고, 또 지연성, 용혈성 수혈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도 급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20일 날 입원 전에 비행기 항체 선별 검사를 했는데 6월 1일 날 입원해서 3일 날 수혈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지표를 충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5월 20일 날 선별 검사를 했는데 입원하기 전에 수혈을 24일 날 했어요. 그러고 나서 6월 1일 날 입원해서 6월 3일 날 수혈을 했다 하면 이 수혈에 대해서는 비행기 항체 검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혈 전 혈액 검사했다는 수혈률은 수혈 건수분의 수혈 전 혈색소 수치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혈 건수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혈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혈을 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대상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 N207이고요. 수혈 전 혈색소 수치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경우, 즉 7g 미만이면 인정이 됩니다. 분모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혈색소 수치가 7에서 10g이면 사례별로 저희가 아마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적합 여부는 판단을 하도록 할 거고요. 환자 조사표를 자료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혈 전 7일 이내에 검사를 2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수혈에 가장 근접한 검사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환자 수혈률은 수혈을 실시하는 환자 수를 수술 환자 수로 나누는 거고요. 대상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 N2072가 되겠고요. 이거는 수술 중에 실시한 수혈이 대상이 아니고 무관하게 하여튼 수술을 했는데 전후 전주 시점과 관계없이 입원 기간 전체에 수혈이 발생하면 분자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혈 관리 수행률은 기관에 수행하고 있는 수혈 관리 기능 문항수인데 기본적으로는 4개 문항을 볼 거고요. 적정 수혈 활성화, 적정 재고 관리, 수혈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결과 검토, 혈액 안전 관련 감시 보고 체계가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보고 있나를 볼 겁니다. 수혈 관리 수행률의 디테일에 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요 표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혈 전 빈혈 교정률은 철결핍성 빈혈 교정을 실시한 환자를 수술 전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수술 환자 수로 나누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응급 수술이 아니고 이건 일렉티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빈혈이 확인이 되면 그 빈혈을 교정한 다음에 수술을 하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혈 확인 및 교정 기간은 수술 전 32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적용 약제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위 수혈률은요, 수혈을 실시한 환자 수 분의 적혈구제에 한 단위씩 수혈한 환자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우리 의원이 수혈 관련 평가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단위 수혈율이라는 지표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원유니트를 투여한 경우를 확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표의 개념은 2002년의 그 지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단위 수혈이라 하면
매 수혈마다 그 수혈로 인해서 교정된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번 두 번째 수혈 그 다음 수혈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수혈을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혈구제제 하나와 그 헤모그로빈 검사 하나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건데 현재로서는 청구 자료를 기반해서 하다 보니 그러한 그 청구 자료를 불러다가 이 산식을 완성하는데 그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1차 평가에서는 이 지표를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을 하면서 현황을 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혈량 지표는 각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질병군별 적혈구제제의 수혈량을 동일 종별 질병군별로 분석을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KDRG 중에서 RDRG를 기준으로 산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RPG라든가 수혈이 발생하지 않은 RDRG는 제외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평가 방법 및 자료는 평가 지표별 요양기관별로 결과를 산출할 거고요. 평가 자료는 청구 명세서와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요.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 방법 등은 이게 1차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는 최종적으로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그 혈액관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평가 결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가 평가 대상 기간이고요. 12월까지 조사표 작성을 하고 신뢰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이제 평가 결과를 산출해서 2년도 2022년 하반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차 평가는 우리가 이제 수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혈에 관련된 그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그러한 그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1차 평가에서는 지금 슬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슬관절 치환술에서의 수혈을 줄이기 위한 혹은 적정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관절 치환술이 평가 대상이 됐는데요. 뭐 2차, 뭐 3차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는 또 그 슬관절 치환술과 유사한 그런 그 수혈 관리 메커니즘을 가진 항목들, 수술 항목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외과 영역만 수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과 영역에서도 수혈 관리가 필요한 아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영역을 추출을 해서 수혈이 잘 진행이 되도록 평가 대상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ESRD 중에서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 중에서 수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에서 수혈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가 그 대상 질환을 우리가 잘 정리가 할 수 있다면 철결핍성 빈혈에서의 수혈도 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해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긴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다 진행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태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양기현 의원님께서 강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적정 수혈 기준과 PBM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엄태현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서울대에서 좀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트레이닝 받으시고 인제대 이제 가셔서 계속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역임하시고 지금 혈액은행장으로 계시면서 또 우리 환자 혈액관리학회 전 회장이시고 현 고문으로 계시고 또 차기 수혈학회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자 혈액관리나 수혈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의 한 분으로 저희가 우리 학회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적정 수혈 기준과 PBM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PBM의 이제 데피니션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오늘 아침에 강의에서도 이제 PBM의 정의에서 수혈이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PBM이 나올 때는 수혈에 대한 반대 개념처럼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혈과 PBM이 함께 가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갔다가 이제는 정의에서 수혈이 빠지게 됐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호프만 그 박사께서 그린 그림인데 빈혈하고 이제 출혈하고 이제 수혈 간의 관련성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환자의 아웃컴에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 개의 독립적인 인자다 이런 그림이고 그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너무나 자주 보신 그림이라서 빈혈이 있으면 빈혈을 이제 수혈로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출혈이 되면 이제 빈혈이 생기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돌면서 이 자체가 이제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그림이죠. 이게 PBM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세 개가 나와서 빈혈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빈혈에 대한 그 적혈구 매스를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블리딩이 중요하니까 이제 블리딩을 최소화시키거나 이제 멈추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아까 수혈이었는데 수혈을 이 세 번째 보면 그 어니미아의 그 피지올로지컬 리저브를 최적화시키는 거로 돼 있고 맨 밑에 보면 요 밑에 제한적인 수혈의 기준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빈혈, 그다음에 출혈, 수혈 이 세 가지 기준이었는데 그 세 번째는 요 밑에 가서 이제 그 제한적인 수혈 이런 기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그 피지올로지컬 리저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수혈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그 수혈이 뭐 위험하다 얘기하더라도 뭐 그 대량 수혈 트라우마 환자에서 수혈하지 않겠다는 거는 뭐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피지올로지컬 리저브를 그런 대량 수혈 환자, 트라우마 환자에서 수혈 말고는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수혈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수혈의 적정성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자체가 PBM을 잘 적용한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모순이 없고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그 빈혈이라는 거에 적정 빈혈 이런 말은 이제 어불성설이죠. 적정 출혈 이런 것도 어불성설인데 적정 수혈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뭐 일종의 개념도죠. 제가 만든 개념도인데 여기가 혈색도라고 치고 이게 환자의 아웃컴이라고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빈혈의 그래프죠. 빈혈이 어느 정도 헤모그로빈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 되면 아웃컴에 큰 영향이 없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빈혈이 있더라도 약간의 빈혈은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하면 환자의 아웃컴이 나빠지는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점에서 이제 그 A점이나 B점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출혈이 되면 그 헤모그로빈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웃컴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냥 빈혈 커브보다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혈은 무조건 최소화시키고 방지하는 적정 출혈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근데 그래프 자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산소 포화도 곡선처럼 그래프를 올려서 설령 같은 빈혈의 양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아웃컴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제 결국 세 번째 PBM의 세 번째 기능인 이제 피지올로컬 리저브 오브 어네미아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 노력이 되겠죠. 이것도 PBM의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죠. 근데 수혈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점에서 수혈은 헤모그램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아웃컴도 높아지죠. 그러나 원래 있던 어니미아 커브보다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 수혈 자체가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니까. 그러나 어쨌든 수혈에 베니핏이 있습니다. 이걸 피지올로지컬하게 이걸 높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이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B점에서는 헤모그로빈은 높일지 몰라도 아웃컴이 오히려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똑같이 수혈을 통해서 A점이건 B점이건 전부 다 혈색토는 높여줄 수 있지만 환자의 아웃컴은 어떤 경우는 좋아지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혈과 이제 부적정한 수혈의 이제 기준이 나눠지고 현재로서 기준이 이제 B점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에비던스가 그렇다는 거고 현재 적혈구 수혈 가이드라인에 7g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7g까지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보면 이제 6g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죠. 6g도 가능한데 아직 에비던스가 충분치 않다 이런 개념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PBM이 향상돼서 그 피지올로지컬 리저브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점점 커진다면 헤모그로빈의 기준은 점점 내려갈 수가 있을 거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점이 있어야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런 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수혈 가이드라인이 2009년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대한수혈학회가 공동으로 발간을 했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6년도에 제4판이 나와 있는 것이 최신판인데 2016년은 조금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이지만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환자 혈액 관리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혈 가이드라인이지만 수혈의 대안들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적혈구 제제, 뭐 혈소판, 혈장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 적혈구를 수혈하라라는 것도 물론 있죠. 수혈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혈의 적혈구의 대안들, 뭐 혈소판의 대안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수혈 가이드라인과 PBM이 만난 접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BM과 적정 수혈은 세 번째 PBM의 기준에서 제한적 수혈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제한적 수혈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은 피지올로지컬 리저브를 옵티마이즈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노력이 PBM 노력이 충분하다면 수혈의 양은 줄어들고 또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이 앞에가 충분히 되지 못한다면 이 마냥 7g, 8g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고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보다 가이드라인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한데 이 설문조사는 그럼 PBM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본 건데 수혈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는 그룹에서 PBM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 1.2% 더하면 16.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혈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16% 정도나 PBM이 뭔지 알고 있다. 이 정도고 수혈 가이드라인도 모르는 사람은 뭐 당연히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PBM의 인지도는 이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죠. 우리가 이 PBM 학회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제 이 감사, 오디트에 이제 활용하는 건데 오디트는 아시다시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디트가 있고 외부로부터 오디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는 것, 행위 중에 하는 것, 행위 끝나고 나서 하는 것 이런 이제 개념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수혈이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수혈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시전 서포트죠. 오늘 아침에 그 김경원 선생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오더를 할 때 그 시점에서 이미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 한번 검토가 될 수가 있고 오더가 이제 혈액은행으로 이제 접수가 되었을 때 혈액은행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혈이 되고 나서 이제 즉시 그 수혈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오더를 낸 의사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컨커런트 리뷰의 방법이 있고 이제 다 끝나고 하루 이상 지나서
이때는 이제 그 수혈했던 의사한테 물어봐도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런 환자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은 차트 리뷰,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리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의 장단점을 정리한 거고, 그 CPOE를 보면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건 저희 병원인데, 저희 병원도 이제 오다를 낼 때, 뭐 예를 들면 적혈구를 클릭하고 옆에 적응증을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럼 적응증에 이제 팝업 창이 뜨고, 여기에 이제 이런 체크를 하면 오다가 전송이 되고, 이제 항상 이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라는 걸 써서 입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7g과 10g 이렇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나누고 있고, 이런 이제 CPOE를 수행하면, 이 외국의 논문인데 수혈이 17% 수혈하던 것이 14%로 줄었다, 한 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 뭐 그런 논문도 있어서 결국은 수혈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그거를 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오다니는 시점에서 바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수혈을 할 때 어떤 팩터를 가지고 결정하는가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텐데, 퍼블릭 인슈런스 크라이테리아가 결국은 이제 보험 기준입니다. 보험 기준을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뭐 적혈구 제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조사했더니 이제 6.1%, 혈소판은 한 21%, 그 혈장은 한 12% 정도가 보험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만 봐서 그리 높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3.7%가 6.1%, 14%가 21%, 8.7%가 12.8%, 이렇게 해서 결국 심평원의 그 기준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심평원의 수혈 기준도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수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수혈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CPOE를 통해서 개별 그 수혈 오다 때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 수혈 적정성 평가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양기화 위원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혈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아까 박정원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발맞춰서 혈액관리법도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되고 올해 이게 12월 4일, 한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의료기관의 규정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은행 혈액 관련 업무 그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이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한 2달 이후면 이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의 수혈관리 체계 그림으로 보면, 공급 혈액원, 뭐 적십자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공급 혈액원에서 의료기관에 이제 혈액은행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혈액은행에서 뭐 수술장이나 응급실 외래다 같은 이제 환자에게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현재까지 있던 혈액관리법은 요까지 공급 혈액원부터 혈액은행의 일부까지가 관할하는 이제 범위였습니다. 근데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수혈 의료기관의 모든 그 범위까지 영역이 확대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또 들여다보면, 그 전에 혈액은행이라는 조직만 있었는데 여기에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전담인력 세 가지가 법제화돼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어 있고, 수혈 의료기관은 당연히 수혈관리뿐만 아니라 PBM도 같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개정 혈액관리법은 이름은 혈액관리법이지만 그 수혈관리와 환자 혈액관리도 함께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환자 혈액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적정 수혈률의 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혈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2월 달부터 이제 실행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수혈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사실 이제 수혈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환자 혈액 관리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혈 적정성 평가를 저희 병원 일산백병원의 대상으로 2013년부터 18년까지 그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았는데, 이 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뭐 한 단위 수혈률도 얘기했지만 한 단위 수혈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적정하다는 수혈이 헤모글로빈만 그 수치만 맞추면 적정하냐? 그렇지 않다. 임상적인 상황이 많지 않냐? 이런 당연한 아규가 있어서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아니면 에피소드를 평가할 거냐는 차원에서 이제 24시간 이내에 받은 수혈은 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제 간주를 했고, 예, 적정성 평가를 이제 에피소드 단위로 평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일반적인 내과적인 질환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로 나눠서 좀 비교를 해보고, 보면 이게 데모그래픽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수혈 토탈을 볼까요? 토탈 보면 수혈 전에 8.31 정도였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랬던 것이 수혈 이후에는 이제 9.7, 한 1.6 정도, 1.4 정도 이제 증가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헤모글로빈 적혈구 제제 하나를 수혈하면 헤모글로빈 1 정도 증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룰 오브 썸이니까 한 두 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수혈이 되는 거로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더 많겠죠. 수술 중에 블리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쭉 이제 쿼터별로 나눴을 때 하얀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술 환자고 이건 전체 환자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에피소드별로 적혈구의 제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혈에 환자에게 수혈하는 그 비율이 아니라 수혈할 때 얼마나 혈액을 몇 단이나 주는가라는 차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적정성을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뭐 심표원의 적정성 평가는 없었고 단지 수혈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제 CPOE를 적용하고 이런 노력의 이제 결과로 혈액의 사용량은 이제 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이제 한 단위 수혈률, 이 한 단위 수혈률이 이 좋은 지표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면 한 단위 수혈률은 점점점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단위 수혈률은 적정한 수혈을 나타나는 일종의 하나의 지표다. 현재로서는 2002년도에 심표원 평가 때는 그때는 부정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때는 부정적인 지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지표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하여튼 한 단위 수혈률이 증가되고 있고 좋은 지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혈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걸 평가할 때 사실은 어떤 개별 독특한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숫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해본 거는 리스트릭티브 기준에서는 헤모글로빈이 7g 미만이면 적정하다. 그리고 7g 이상이면 부적정하다. 아니면 검사를 아예 안 했을 때 부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심평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7g 미만은 적정한데 7g에서 10g 사이는 좀 유보하자,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7g 이상을 모르기 때문인데, 리스트릭티브 아주 제한적인 기준에서는 7g이 기준이기 때문에 7g 미만이면 적정, 아니면 부적정,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리버럴 기준에서 볼 때는 10g 이상은 수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g 미만에서는 적정한 거고 그 이상은 이제 부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리버럴과 리스트릭티브 사이의 그 중간에 그레이 존이 7g과 10g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서는 그게 그레이 존으로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 그건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평가해 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까 있으셨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이제 수혈 후입니다. 수혈 전엔 그렇다 치는데 수혈 전에 10g인데 수혈하고 나서 막 13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게 과연 적정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혈의 양과 관련된 거죠. 너무 지나치게 과교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적합한 건 아니게 되겠죠. 그런 이제 수혈 후의 적정성도 평가할 필요가 있고, 하나 이제 검사 자체를 안 한 거, 이건 당연히 이제 부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부적정도 두 가지라는 거죠. 너무 과교정한 거, 아니면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하고 평가를 안 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부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봤을 때 저희가 보니까 수혈 전에 리버럴 기준으로 하면 한 80%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리스트릭티브 기준을 보면 22.5%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의사분들이 아까 뭐 강의도 계속 나왔지만 다르다, 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리버럴 기준으로 보면 다 잘하고 있고 리스트릭티브 기준 보면 다 못하고 있고 이런 기준이죠. 실제 진실은 이 리스트릭티브와 리버럴 사이고 이 사이를 신경을 쓰지 않은 게 PBM이죠. 이 사이를 결국 이 리버럴과 리스트릭티브 사이의 그 구간은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열심히 보냐는 그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열심히 보면 이제 적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PBM을 활용하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정 수혈률을 보니까 저희 병원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데이터가 나왔고 모르겠어요. 수혈 적정성 평가를 이제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많이 올라갈지는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사 미실시도 이제 들쭉날쭉한데 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부적정하다라는 그 개념은 좀 서로 간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혈액관리법의 개정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데 환자 혈액관리까지 이름은 혈액관리법이지만 환자 혈액관리 PBM까지 영역이 확장된 거다. 수혈관리실 또 수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 물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법제화 됐다는 거, 전담 인력 이런 실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법적 근거가 있었고 병원에서도 이걸 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PBM과 적정 수혈의 관련성은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PBM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보는 일종의 인디케이터로서 적정 수혈률을 그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록 PBM의 정의에서 그 수혈이라는 용어가 빠졌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토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연자는 수혈 적정성 임상 지표라 그래가지고요. 건국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의 김태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엽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대에서 서울아산병원 마취과 계시고 또 성균관의대 마산 삼성병원 마취과 그다음 피츠버그 대학 마취과 패컬티를 거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건국대학교 병원 마취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죠?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앞에 연자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사항은 죄송하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적정성 평가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데요. 저는 적정성보다는 비적정성, 부족함,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요. 적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좀 마취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기준들, 이거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전략 적용에서 과연 그런 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성, 수요 공급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혈액 대체 제제, 분말 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베너핏 많이 말씀하셨죠. 병 주고 약 주고 아네미아도 리스크가 있는데 피를 줘서 또 리스크를 올리고 또 그 베너핏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결국은 베너핏과 리스크가 문제가 되겠죠. 이분이 2011년도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잉그루드 병원, 우리 거의 메카와드 같은 간호사가, 물론 저희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분들한테 너무나도 자주 환자를 이롭게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혈이 시행된다. 심지어 비도덕적이다. 이분이 아직까지 잘 계시는 걸 봐서 그 듣는 분들이 수긍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같이 근무하시고 저희 병원에도 저희 학회에도 우리 학회에도 많이 와서 강의하신 분인데요. 수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대부분 잘 만들어서 그런 좋은 핀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걸 부각을 하는데, 물론 이 얘기도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사실은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외과 수술에서 수혈이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수술,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베너핏이 많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대부분은 오히려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네미아의 리스크를 계속 놔둬야 되느냐? 즉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말고 병만 그대로 케어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부적절하지 않게 해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피 뭐 누가 좋아하냐고 물으면 확 뛰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뭐 사실 별로 나도 안 주고 싶은데 우리 동료분들이 좋아하셔서 할 수 없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제가 밤에 새벽집에서 선지해장국에 와인까지 곁들여 먹었어요. 뭐 와인에 대한 와인도 피라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흔한 수혈 결정 지표는 대부분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얘기하지만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시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 많이 합니다. 환자 들어오면 바로 하고요. 심지어 들어오기 전에도 하고요. 중간에 한 서너 번. 이 포인트 오브 케어 ABG 애널라이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단순히 헤모글로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저희들 프랙티스를 좌우하죠. 오늘 뭐 특강에서 있었는 넌 인베이시브 헤모글로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오신 분 전부 헤모글로빈 한번 재줄 수 있었는데 업체에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건 어제 저희 수술실에 찍은 건데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환자가 잘 자고 있는지, 헤모글로빈은 얼마인지, 그리고 세레브럴 옥시메터는 얼마인지. 자, 세레브럴 옥시메터는 뭘까요? 그러니까 뇌 산소 포화도를 우리 펄스 옥시메터처럼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넌 인베이시브하게 헤모글로빈치 트렌드, 아까 정확하다, 부적절하다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수치든지 믿고 의존하고 싶고요. 그것들이 약간의 보정을 하면 상당 부분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자료를 공급해 줍니다. 요새는 세레브럴 옥시메터라고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뇌의 산소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 헤모글로빈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제 프랙티스는 제가 심장 마취를 하면 세레브럴 옥시메트리가 바로 트리거가 되겠죠. 넌 인베이시브 헤모글로빈 밸류하고 이것들이 뭉쳐지면요. 상당 부분 임상에 유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혈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까 원 유니트 그거 하나 줘갖고 좀 올라가겠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싱글 유니트 트랜스퓨전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든 장비를 저에게 소개를 하려면 세레브럴 옥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액 많이 줍니다. 13인분은 괜찮은데 헤모글로빈 10이에요. 헤마토크리스는 계산해보면 한 30% 정도. RBC는 제가 만약에 인트라바스켓 볼륨이 4리터다. 그럼 1200입니다. 제가 플루이드 1리터 주면 헤마토크리스는 24% 정도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피가 좀 났나? 만약에 여기서 한 200만 나도 분명히 피 줄 겁니다. 왜? 우리가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다일루션 시켜놓고 헤모글로빈 떨어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피 주게 되는 거. 즉 헤모글로빈 수치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도 나왔지만 이거 2007년인데요. 미국의 어느 THR라는 병원 수혈 레이트를 비교한 겁니다. 뭐 다양하죠. 우리 심평원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도 참 특이하게 리스크가 가장 많은 심장 수술이 가장 수혈을 적게 합니다. 아마도 이건 환경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내과 선생님들은 오히려 과거의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액티브하게 브리딩을 유발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신 트렌드, 리스트릭티브라든지 PBM이라든지 그런 걸 좀 빨리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트리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앞 슬라이드에도 앞 연재에서 많이 나왔는데 2012년에 미국의 69%가 검사 부재 그냥 내 마음대로 이상하니까 줬다는 거예요. 검사 부재가 사실은 부적절한 수혈의 가장 지표라고 모든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삼친당 할머니 부적처럼 가끔씩 주기도 하죠. 뭐 결과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수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대부분 연구 결과 2011년 그때인데요. 저희는 과연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란도 헤모글로빈 10으로 해서 어떤 3차 병원이 과연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를 비교했어요. 부적절한 게 22%랍니다. 굉장히 좋게 나오죠. 물론 그렇지만 이건 헤모글로빈 트리거, 트랜스미션 트리거를 10으로 했고요. 아까 우리 엄태윤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7이냐 10이냐 잣대를 바꾸면 금방 적절했던 게 부적절이 되고 부적절이 적절해지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같은 연구 결과 같아요. 2018년에 엄 교수님 연구 결과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수혈 전혀 10 뭐 여러 가지 해서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일견 메디안 값은 리저너블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굉장히 잘했네. 아까 데이터에서 보여드렸지만 하지만 이 메디안 값 저변에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헤모글로빈치가 있습니다. 15에 14에 13에 12에 11에 트랜스퓨전 많이 했네요. 그렇죠?
흉부외과, 내과, 뭐 공이요.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10으로 가지고 다시 했더니 뭐 상당 부분 부적절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수치는 결국 스케일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헤모글로빈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태영 교수님도 말씀했겠지만 검사치로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팔로시나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다면 그 수치는 10이든 11이든 8이든 간에 그것들은 유용적인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평가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리스트릭티브 PBM 컨셉 다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죠. 오늘 강의 특강 중에 또 우리 회장님 강의 굉장히 제가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PBM 이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원장님이 병원에서 이런 번들 만들고 시스템 만들면 훨씬 효과가 빠른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이게 몸담았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참 용언한 거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이 전략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건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돼 있고요. 이것들을 했더니 수혈량 줄고 뭐 좋아져서 정부나 그런 관계 쪽에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전략이죠. 가이드라인이 약간 달라진 겁니다. 자, 이 우간다에 있는 병원에서 헤모글로빈 6으로 얘들한테 피 준 거 안 준 거 해서 이분들 진짜 우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간다면은 그 한국도 아닌데. 근데 아무튼 평가를 하고 스스로 몇 퍼센트가 어쨌다고 그래서 흑인들은 좀 더 잘 버티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번들로 적용이 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에 참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간다 기준을 적용하면 아까 우리 엄태영 교수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의 4분의 3 이상이 부적절한 수혈이에요. 사실 부적절한 수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뿐이죠. PBM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설명이 없고요. 이거 하면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실은 저희 병원에서 PBM 컨셉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학회나 이런 모임만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사실상 외국 병원도 한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지금의 성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계단식으로 마치 골프나 테니스 느는 것처럼 늘다가 안 늘다가 잘 되기도 하다가 안 되다가. 물론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하고 그걸 왜 못해라고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가이드라인, 임플멘테이션 번들 같은 게 소개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디케이션 적어주는 겁니다. 인디케이션 안 적고 네 마음대로 주지 말아죠. 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근거를 대라. 내가 믿는다면 나 뭐 우열을 가리지 않겠지만 근거를 대라. 자, 랩밸류를 적어라. 증상이 있나 적어라.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많이 소개됐습니다만은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싱글 유닛 트랜스퓨전 해라. 즉 하고 나서 검사하고 또는 주기 전에 검사해라. 그리고 재평가해라.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결국 이 뭐냐면 출혈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죠. 즉 피를 줬는데 근거가 없이 줬다는 그건 부적절한 거다. 우리가 10년이 있다면 그건 적절한 거라고 사실은 지금은 할 수 있죠. 그 적절 부적절의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만 저희 병원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면 찾아보려면 힘들죠. 각 의사들 간에 얼마만큼 좋은지도 힘들고요. 알기 힘들고요. 과연 TKR 환자에서 얼마 헤모글로빈을 트리거로 하고 있는지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건 알죠. 환자 한 명당 많이 쓴 것 같다, 안 쓴 것 같다. 그렇지만 TKR처럼 막연하게, 확연하게 수혈식에 정해진 환자가 아니라면 비교가 거의 불가합니다. 자, PBM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했다는 겁니다. 2019년. 물론 아연 다 갖췄죠. 했더니 제일 달라지는 건 물론 당연히 수혈량이 줄어들지만 싱글 유닛 트랜스퓨전이 가장 하는 퍼센트가 늘었고요. 그리고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팔로시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였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수혈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늘지 않고요. 단지 싱글 유닛 트랜스퓨전 팔로시가 증가되고 리스트릭티브를 선호하는 것만 증가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마취과 학회에서도 적혈구 수혈에 대한 수술 중 그런 가이드라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만들어 놓고 심하게 고생해서 만들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왜?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그럼 적용하면 낫지 않을까? 근데 적용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까 여러 가지 오늘 모델들 나왔죠. 그런 것들, EMR에 부착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살짝 방해하고 살짝 뭔가를 이끌고 아까 코끼리,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하듯이
결국은 비교가 아닌 오딧보다는 오히려 기명에 이름이 밝혀진 서베이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요. 이전 여자분께서 있는데 CPOE를 꼭 해야만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즉은 이건 뭐냐면 헤모글로빈치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혈을 하든 간에 이게 있는 순간 훨씬 더 정확하고 조심해서 신중히 수혈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트랜스퓨전 싱글 유닛 트랜스퓨전율이 늘었고요. 그 외에 전체 환자에서 수혈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단순히 하나 가지고 어떤 푸시하는 것보다는 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따르든 그 의사가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요.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내가 지금 달리기를 몇 등으로 뛰고 있는지는 느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프랙티스를 하고 있다면 재고할 여지를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2016년에 영국 브리티시 블러드 트랜스퓨전 소사이티에서 번들로 제공하는 건데요. 1, 2, 3, 4, 5 중에 3, 4, 5는 이미 한 십수년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수혈위원회, 수혈 가이드라인에서 뭐 안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요. 딱 하나가 헤모글로빈 측정하고 환자의 인디비주얼하게 적용했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자료를 기입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개만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PBM 이런 거 다 필요 없겠네. 자, 그렇게 했더니 RBC 트랜스퓨전량 줄고요. 타겟 하는 것보다 실제 하는 컴플라이언스 좋아지고요. 검정점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왼쪽, 중간, 오른쪽 하기 전후로 해서 점점 까만색이 많아지는 것은 팔러스대로 따라하는 컴플라이언스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자, 그러면 결과가 좋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했더니 뭐 연령 뭐 그런 거 다 사용없고요. 프리 트랜스퓨전 헤모글로빈 적는 행위 자체가 수혈량을 줄이더라는 겁니다. 즉 그건 헤모글로빈 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그건 나중에 피드백을 받든 오딧을 받든 내주는 뭐 직장을 잃든 간에 그런 피드백이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의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분 도나스판 굉장히 강력하신 분입니다. 그 병원에 같이 일하는 그 의사들은 주니어 닥터들은 내가 한번 피 한번 주려면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허락을 안 해준대요. 도저히 피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내 속가슴을 앓고 하지 그냥 케어한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PBM 전략 도입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데요. 결국은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했냐. 오딧. 모든 데이터를 전산해서 그거 가지고 10%의 편차에 벗어나는 분들은 푸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아직은 이런 건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우리도 수용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이건 드라마틱한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자, 처음에 개념을 도입하고 오딧을 하고 이 두 개의 바 사이에 개선되는 것들이 현저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특히 중간에는 이전 컨셉을 도입하기 전후에 큰 차이가 없지만 그렇게 오딧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중국에 그런 병원이 있어가지고 수혈량이 100에서 거의 10%로 준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우리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원유닛 RBC를 트랜스퓨전하는 그런 팔러시를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계속 반복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 하나를 줄 때 250ml 이상의 피를 주면서 1cc짜리 검사를 하면서 불편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특히나 요새 저렇게 non-invasiv하게 좋은 검사 장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의 변명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아웃컴을 해봤더니 역시 임플멘테이션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바꿀 수 없지만 이런 오딕, 모니터링 그런 것들 서베일런스가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FP. 자, 우리 엄태윤 교수님이 그 원내에서 RBC하고 플래틀릿을 했다는데요. 사실 FFP가 사실 상당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FFP가 오버유스에 대한 게 많고요. 부적절하고 판단되는 게 한 80%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연도가 2019년 검사입니다. 데이터입니다. 부적절한 게 뭐냐? INR 1.5 미만에서 이건 검사를 이미 한 상황이죠. 1.5 미만에서 FFP 준 경우. 또 하나는 한두 개 준 경우. 사실 세라피틱한 도세지가 아닌데 그걸 좋았다는 것은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런 검사도 안 한 경우. 아마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INR을 그냥 경험적으로 RBC 주면 뭐 주고 한다든지 약간은 경험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는 사실은 PT-INR 검사 대부분 POC로 수치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결국은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든 FFP 수요를 먼저 결정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죠. 중앙검사실에서 하는 그런 검사가 사실은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저 수술실에서 마취과 쪽에서는 비스코 엘라스틱 패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상당 부분 임상적으로 이건 잘 유용하다고 이미 인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프랙티스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끌게 되는 그런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는 심지어는 외상에서도 하나 그렇게 주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한 컴포넌트 RBC가 부족한 경우는 이런 복합적인 세라피는 헤모글로빈치를 많이 높여주지 못하고요. 만약 팩터가 부족하다면 RBC에서 오히려 팩터는 더 다이루션 되게 됩니다. 결국 그때 그 시기에 전부 컨비네이션 돼 있는 수치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RBC는 금방 줄 수 있지만 FFP는 상당 부분 우리가 빨리 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냉동 건조 분말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돼 있어요. 사실 우리 뭐 전투 현장 아니지만 이미 프랑스 군인들은 해외 파병되면 이런 분말제로 자기들이 개발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미군들은 있을까요? 미군들은 사실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대요. 자, 프랑스군이 잘 쓰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쓰자. FDA 도입 전에 현재 미군도 이미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 6분 정도 분말에 우리 미숫가루 물에 말아먹듯이 잘 하면 금방 투여가 됩니다. FFP는 있어도 우리가 한 64분에서 90분 정도 소요시간 한다면 환자를 정말 치료한다면 이 전장에서 우리 또 유엔 파견군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용했더니 대부분의 우리 블리딩 트라우마에서 되는 파이브로젠 회복하는 게 이런 것도 사용하니까 한 46분 만에 바로 드라마틱이 좋아지는 정말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PCC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FFP가 사실은 우리가 클로팅 팩터와 파이브로젠의 그런 도너가 되는데 아무튼 외국에서는 이런 게 분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트랄리라든지 서큘레이트 오버로드를 피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공급은 좀 적지만 아무튼 파이브로젠 컨센트레이트는 있는데 공급이 딸려서 있다가 없다가 가끔 있으면 사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 턴오버 레이트 저희 병원도 수술실에 혈액뱅크가 없어서 FFP를 타려면 많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환자 오더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오시기도 해서 폐교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일본에 있는 병원처럼 어떤 언사이트에서 잘 공급되는 또 녹이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많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트랜스피전 트리거가 수혈 결정의 지표로 이용됩니다. 다양하죠. 그 검사치만으로 수혈 적정성을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정성 지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후의 결정지표 검사치가 임상 증상과 꼭 기록될 수 있게끔 그런 전산 시스템이 개발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용훈 교수님하고 김경환 교수님이 한 그런 전산 사업과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프랙티스를 크게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수혈 적정성 예비 검사들도 수혈 적정성을 반영하는 임상 지표들을 꼭 기록하게끔 하는 그런 유도가 돼야만이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해질 거고 이 적성성 평가 전후의 데이터도 비교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자료 수집 이용을 용이하는 지능형 전산 시스템 적용이 적정성 향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하는 게 또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임상에서 보는 적정성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커션 회장. 네. 그러면은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 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본인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양기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지? 네, 김태욱 교수님. 네, 가운데 마이크 이용하시죠. 그 적정성 예비 지표 검사 때 저도 회의 때 참석했는데 아마 TKR로만 한정됐던 이유가 우리 심평원 자료가 사실 아주 자세하게 수혈과 사전 검사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본 서베이를 하면 그 자료를 전부 해당 병원에서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건당 수혈률로만 주로 하실 건지요? 예. 일단은 이제 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 수혈 청구권을 모두 불러다가 이제 기관별 수혈의 동향을 보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체크리스트라든가 기관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관당 한 장의 조사표를 받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없다 유무에서 받을 거고, TKR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별 볼륨이 다를 거거든요. 어떤 기관은 뭐 평가 대상 기관에 뭐 10건 이렇게 이런 데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는 뭐 몇천 건 이렇게 되는 기관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기관별 볼륨이 다른 그러한 평가 항목에서는 미니멈 건수를 정하고 그 건 미만은 전수 조사표를 사례별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또 그보다 많은 기관은 일정 건수 캡을 씌워가지고 뭐 150건까지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그러니까 심평원이 조사표 작성 대상 사례를 우리가 심평원이 뽑아서 개별 요양기관에 주고 그거에 대해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검사 건수를 고려해서 이제 그 어퍼 리밋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크면 그 큰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사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TKR에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수술로도 확장해서 그 수혈 관련된 그런 수술에서의 수혈 관련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그 슬관절 단측 슬관절 전치환술 거기에 대해서만 이것을 시행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표 8개 중에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5가지 지표는 슬관절 치환술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알고 계세요. 이제 슬관절 수술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 게 좀 굉장히 큰 문제로 좀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어떤 의료기관에 일선 의사분들한테 얼마나 이 홍보가 좀 됐는지, 또 사전에 그런 어떤 그 홍보 내지는 이 인지도에 대한 조사 같은 게 혹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 설명회 때는 아마 슬관절 TKR이 이번에 평가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 평가가 외과 영역은 물론 내과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거라고 지금 전체적인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갑자기 다양한 영역을 한꺼번에 평가하기에는 우리 원의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여부를 이번에 보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항목을 늘려 나가게 될 때는 이제 우리도 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한 단위 수혈률이라든가 수혈량 지표는 슬관절 수술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체를 다 본다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 앞으로는 가능한 네. 영역까지는 그 평가 대상 수술 영역을 확대하겠다 예. 하는 거는 이제 네. 공식적으로 네.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두 드리겠습니다. 번째는 이런 평가를 하면은 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료의 질 상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 일선 의사 의료진들 병원에서는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페널티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그 적정성 평가가 가지고 있는 보상 기준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개별 항목에 따라서 직접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이게 가감 사업을 통해서 가산과 감산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는 질평가 지원금의 대상에 산입을 해서 그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서는 질평가 지원금에 이제 이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평가 항목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얼추 한 15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열 평가의 경우는 이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함의나 그런 부분들이 엄청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혈액 관리나 이런 그 국가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평가가 종료가 되면 1차 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의 시스템이 상당히 평가를 받는 쪽이나 또 평가를 시행하는 쪽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 2차 평가 때는 다양한 그런 보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 기대합니다. 제 바람은 페널티는 없이 인센티브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요. 네, 심평원에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기조로 가실 예정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연자분들께도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현일 교수님. 예. 고대병원 신현주입니다. 그 평가 지표 중에 수술 전 그 빈혈 교종률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시스템상 빈혈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랄 아이언보다는 IV 아이언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약간 고가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IV 아이언 사용에 대해서 혹시 그 급여화하실 계획 있으신지. 네. 지금 이제 평가의 어떤 니드에 의해서 평가에 이러한 사안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뭐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든가, 뭐 수가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관련 그 부서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IV 철분 제재에 대해서 지금 제조사하고 그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보니까 앞으로의 그 평가 지표에 그 셀세이버 사용도 포함될 거라고 그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병원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 중에 실색 환자에서 셀세이버를 적극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색 같은 경우는 DRG로 돼 있어서 약간의 제한점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앞으로 뭐 좀 뭔가 이렇게 DRG 환자에서 뭐 블리딩이 좀 많은 환자에 있어서는 셀세이버를 좀 뭐 급여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관련돼 있는 부서에 어떤 니드를 전달해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지금 모니터링 지표로 유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무보다는 하나하나의 어떤 행위에 이게 붙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사표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체크리스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수가를 부여하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수가를 받아가면 우리는 청구 자료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혈을 하기 전에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그 보상된 그런 기전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면 다들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좀 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없으신지 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질문 나올 네, 때까지. 네. 네. 엄 교수님한테 제가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수혈위원회라는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 법적으로 되고 굉장히 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오늘 느낀 점은 특히 고대 안암병원은 우리 박종원 원장님이 강력한 수혈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가 난 것 같은데, 그 수혈위원회 업무 중에 우리가 뭐 외국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번들을 만들고 번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걸 의무화하는 걸 꼭 넣어주시면 어떨지,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건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게 없어가 거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한 사람이 그걸 다 뒤져야 되는 그런 현재 그거거든요. 네. 네, 뭐 사실 아시다시피 수혈위원회는 이미 많은 기관에서 설치가 돼 있는데, 실제로 실제적인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근데 이제 법적인 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수혈위원회에 대한 또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요.
그리고 그 수혈 적정성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수혈 적정성 평가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센터로서 역할을 그 수혈관리실하고 수혈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수혈 적정성 평가의 지표에 꼭 필요한 문항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는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면서 관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엄태영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실 그 제목과 관계없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개정된 혈액관리법 관련된 내용이신데, 그 안에 담겨야 되는 사실 그 이제 후속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이널라이즈는 안 됐죠. 그래서 그 시행령 시행 규칙 관련해서 혹시 좀 진행 중인 걸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을 뿐이고 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입법 예고가 돼서 공표가 돼 있고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그걸 종합하면 곧 시행규칙 시행령이 나올 텐데, 또 아시다시피 그 밑에 또 이제 각종 고시들이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보여드린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 그런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입법 예고에 있는 거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모든 기관에서 다 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한 발짝 뒤로 좀 물러서서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그 나열된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업무에 나열된 내용 중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더 이상 질문은 그냥 사적으로 또 만나서 하시기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 커피 브레이크를 간단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다시 그 다음 세션 넘어가는 거 우리 이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